그날 저는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주실 것도 없으시잖아요. 왜 자꾸 오세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나눠줬더니 자식들이 연락도 안 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지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 73세의 나이에 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2채, 그리고 은행 예금 3억. 평범한 월급쟁이로 40년을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끼를 굶어도, 옷 한 벌을 10년을 입어도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하던 날들. 겨울에도 보일러를 아껴가며 이불 속에서 떨던 기억. 그 모든 게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대기업 과장, 딸 수진이는 치과 개업이. 둘 다 성공했습니다. 제 자랑이었지요. 이제 내가 해줄 건 다 해줬어.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게 낫겠지. 그날 저는 두 아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 탁자에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마주 앉았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이제 나이도 있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미리 정리하려고 한다. 강남 아파트는 준호 내가 갖고 목동 아파트는 수진이 내가 가져라. 예금은 반씩 나눠서.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곧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쓰실 돈은요? 걱정 마라. 아빠는 국민연금하고 월세 나오는 작은 상가 하나 있어.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준호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등기 이전을 마쳤습니다. 은행에서 예금을 반씩 나눠주었습니다.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살아있을 때 나눠주는 게 속 편하지. 그날 저녁 아이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예요? 혹시 다른 재산은 없으세요? 이게 다야. 아빠가 뭐 더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을 것 같으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찔렸습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는 재산이 하나 더 있었으니까요. 수진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빠 정말 이게 전부죠? 나중에 서류 작업도 하면 피곤해요. 야, 이것도 모자라니? 이게 얼마인데? 이게 전부야. 미안하다. 하지만 상가 건물. 그건 정말 급할 때를 위한 거야. 아내와 함께 30년 전에 산 작은 상가 건물. 강북의 조용한 골목에 있는 2층짜리 건물로 지금은 시가 15억 정도 됩니다. 월세는 따로 받지 않고 지인에게 거의 무상으로 빌려준 상태였고 등기부등본도 오래된 주소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은 그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건 제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정말 큰 병에 걸리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를 위한 비상금이었습니다. 아버지 자주 연락드릴게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아빠.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효도하겠다고 나서는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뭐 바쁘겠지. 애들도 할 일이 많으니까.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느리도 직장을 다니고 사위도 바쁜 사람이니까요. 손주들 챙기느라 정신없겠지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통화 기록을 확인할 때마다 마지막 통화 날짜가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7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통화 42일 전 준호. 마지막 문자 38일 전 수진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한참 만에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차가웠나?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니, 준호 목소리 좀 들으려고. 요새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아준 오빠 지금 자고 있어요. 나중에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그래, 괜찮아. 피곤하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한참 만에 받더군요. 아빠. 왜요? 왜요라는 말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아니, 그냥 목소리 좀 들으려고. 요새 바쁘지? 네, 병원 일이 좀 많아요. 아빠 나중에 통화할게요. 환자 들어왔어요.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괜찮아. 다들 바쁜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연락 오겠지.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그리고 그 뭔가가 무엇인지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 수진이가 좋아하는 잡채, 준호가 좋아하는 동태전. 하나하나 장바구니에 담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추석엔 오겠지. 명절인데. 하지만 명절 전날 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올해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명절 잘 보내세요. 수진이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남편 가족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뵐게요.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쌓인 음식 재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비, 채소, 명절 전.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재산을 미리 나눠준 게 실수였을까?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음식들은 하나씩 상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3년을 살며 울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카카오톡을 켜서 아이들의 프로필 사진을 바라보고 마지막 대화 내용을 몇 번이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혹시 내가 심한 말을 한 적이 있었나? 혹시 내가 부담을 준 적이 있었나? 계속 되짚어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자. 얼굴을 보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먼저 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제가 물려준 그곳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반갑다는 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냥 준호 얼굴 좀 보려고. 집에 있니? 회사 갔어요. 아버님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곤란하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이따가 준호 퇴근하면 다시 올게. 아버님, 준호 오빠 요새 야근 많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 있고. 연락하고 오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 선 채로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 목소리였습니다. 제 손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 앞에 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연락하고 오라고? 내 집이었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수진이의 치과로 향했습니다. 목동에 있는 치과.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접수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예약하고 오셨어요? 아니, 저 원장 아버지인데. 아, 잠시만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가 마스크를 쓴 채 나왔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었지만 눈빛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빠. 왜 여기까지? 진료 중이에요. 아, 그냥 얼굴 좀 보려고. 요새 통화도 안 되고. 수진이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대기실에 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밖에서 얘기해요. 저는 수진이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진이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 왜 갑자기 이러세요? 진료 중인 거 아시잖아요. 미안하다.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해도 안 받고. 바빴어요. 병원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직원들 월급 주고 재료비 대고
정신 없어요. 정신없다는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도 명절에는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아빠가 음식 다 준비했는데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남편 가족들도 챙겨야 하고, 아빠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아빠는 아빠, 이제 주실 것도 없으시잖아요. 왜 자꾸 이러세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줄 게 없다고? 수진이는 곧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는 듯 표정을 바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버렸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아니다. 괜찮다. 바쁜데 나왔구나. 들어가라.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수진이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지하철역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재산을 나눠주고 나니 저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 하나?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건 분노였습니다. 내가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을, 내가 평생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을 저렇게 차갑게 대할 놈들한테 줬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던 날들, 점심을 굶으며 아이들 학원비를 모으던 날들, 겨울에도 내복 하나로 버티며 난방비를 아끼던 날들, 그 모든 게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식들이 잘 살라고, 자식들이 고생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자식들은 이제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줄 것 없으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수진이가 대학 합격하던 날, 두 아이의 결혼식 사진. 사진 속에서 아이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거짓이었나? 사진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를 바꿔야 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저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생각할 수 있고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깔끔하게 면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옷장에서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나이든 얼굴이었지만 어제와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집 근처 슈퍼만 들렀다가 곧장 돌아왔는데 오늘은 더 멀리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지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걸었을까요? 골목 모퉁이에 여긴 복지관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도 지나친 적이 있었지만 들어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왠지 복지관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따뜻한 난방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복도벽에는 각종 프로그램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안쪽에서는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 사회복지사 윤지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냥 지나가다가. 어서 오세요. 저희 복지관은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식사 프로그램도 있고 건강체조 프로그램도 있고요. 구경하실래요? 윤지혜는 저를 안내하며 복지관 곳곳을 보여줬습니다. 식당에서는 노인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고 옆방에서는 노래교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모두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친구도 사귀실 수 있어요. 친구.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 지. 자식들은 계세요? 윤재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긴 한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재는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연락이 잘 안 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윤재는 제 팔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여기 앉으시죠. 우리는 복지관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일을 윤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재산을 나눠준 일, 아이들이 연락을 끊은 일, 며느리와 딸의 차가운 말들. 모든 것을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자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하신 거 없어요. 어르신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다만 윤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주신 게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가진 게 많아지면 감사할 줄 모르게 되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르신 이제는 어르신을 위해 사세요. 자식들을 위해 사신 시간은 충분했어요. 이제는 어르신이 행복할 시간이에요. 내가 행복할 시간?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살라니. 윤지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복지관에 자주 오세요.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교류하시고. 그리고 그녀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은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상가 건물이요? 네, 아내랑 젊었을 때 함께 산 작은 건물이에요. 강북에 있는 2층짜리 상가인데 지금 시가로 15억 정도 돼요. 윤지혜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15억이요? 그런데 왜 자녀분들한테는? 애들은 몰라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산 건데 등기도 옛날 주소로 되어 있고 월세도 안 받고 지인한테 거의 공짜로 빌려줘서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시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곳이요? 윤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 복지관에도 정말 어려운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끼니를 거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난방비가 없어서 겨울을 추위에 떠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르신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가만히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 돈을 자식들에게 주니 그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면?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르신 내일도 오실 거죠? 네.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내일 점심 같이 드셔요. 여기 밥 정말 맛있어요. 윤지의 따뜻한 미소에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는 길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노인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 기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부요? 어디에 하실 건데요? 독거노인들을 돕는 데 쓰고 싶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복지관에 직접 기부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탁자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통장 잔액 1,200만 원. 그리고 상가 건물 15억. 일단 통장에 있는 돈부터 기부하고 상가는 처분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천천히 진행하자. 상가 월세 수입 50만 원. 연금 80만 원. 생활비로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쓰니까 월세와 연금으로 충분해. 통장에 있는 돈은 비상금으로 3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자. 90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의 말처럼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줬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 내 돈은 내가 쓸 곳에 써야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문득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곧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건 그만두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일은 다시 복지관에 가야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윤지혜는 저를 다른 어르신들에게 소개해줬고 저는 그들과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자식이 아예 없는 분, 자식이 있어도 연락이 20년째 끊긴 분,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한 분. 저는 그래도 월세 수입과 연금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간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윤지혜에게 기부 의사를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우선 통장에 있는 돈 900만 원을 기부하고 상가 건물이 매각되는 대로 추가 기부고 싶어요.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써주세요. 윤지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그 돈 어르신께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나는 월세랑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 돈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윤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식들에게 몇 억을 줬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복지관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절차 진행해 드릴게요. 며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날 오후 윤지혜가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르신, 저희 복지관 이사장님이세요. 박영숙 이사장님. 박영숙 이사장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혜한테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니.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박영숙 이사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잠깐 제 사무실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우리는 이사장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녹차가 나왔고 박영숙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실례가 안 된다면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을 나눠준 일, 자식들이 등을 돌린 일,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들을. 이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러고는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 제 남편이 20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빚을 갚느라 집도 팔고 모든 걸 잃었죠. 그때 제 오빠가 도와줬어요. 큰 돈을 빌려줬고 우리는 그걸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성공하고 나서 오빠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때 저한테 도움을 청했죠. 그런데 제 남편이 거절했어요. 우리도 힘들다면서. 그래서 오빠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뒤로 저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 이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을 꼭 돕고 싶어요. 기부 절차는 물론이고 법률 상담도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식들이 나중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나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혹시 모르는 일이죠. 미리 대비하는 게 좋아요. 이사장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식들이 제가 기부한다는 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어르신,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박영숙 이사장의 도움을 받아 기부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고 기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게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뒤 서류가 거의 완성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복지관 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뒤를 돌아보니 딸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여긴 어쩐 일이니? 아빠 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얘기해요. 빨리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수진이를 따라 복지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빠 기부한다고요?
15억짜리 상가 건물이 있다면서요? 그것도 기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등기 이전을 위해 은행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수진이의 치과 거래 은행 직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직원은 수진이와 아는 사이였고 우연히 아버님이 15억짜리 건물을 처분하신다는 이야기를 흘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게 어쨌다는 거냐? 아빠, 왜 15억을 남한테 주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다. 너희한테 줬을 때보다 훨씬 의미 있게 쓰이는 거야. 수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너희가 뭘 잘못했냐고? 수진아,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이제 주실 것도 없으시잖아요 라고 했잖아.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그건 제가 실수로. 실수든 진심이든 이미 들었어. 그래서 깨달았지. 내 돈은 내가 쓸 곳에 써야 한다는 걸. 아빠, 그때 복지관 문이 열리며 박영숙 이사장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이사장님을 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꼬드긴 거예요? 꼬드기다니요? 어르신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오빠한테 연락할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서 막을 거예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저녁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집에 계세요? 집에 있다. 지금 가겠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와 수진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둘 다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재산을 나눠주던 그날처럼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15억짜리 상가 건물이 있다면서요? 그것도 기부하신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아버지, 15억이에요. 15억. 그걸 왜 남한테 줘요? 수진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한테 아파트 주실 때는 이게 전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15억짜리 건물이 따로 있었어요. 왜 숨기신 거예요? 그건 내 마지막 비상금이었어. 정말 아플 때를 위해서. 그럼 더더욱 아버지가 쓰셔야죠. 왜 기부를 해요? 내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거야. 복지관 독거노인분들은 하루하루가 힘들어. 15억이면 정말 많은 분들을 오랫동안 도울 수 있어. 준호가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15억을 남한테 줘요? 이게 말이 돼요? 너희한테 준 것도 적지 않아. 강남 아파트가 얼만데. 그래도 15억이잖아요. 우리 목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 뭐? 이미 다 줬어. 이건 내 재산이고 내가 쓸 곳에 쓰는 거야.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15억을 숨기시고, 이제 남한테 주시겠다고. 수진아, 내가 왜 말 안 할 줄 알아?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야. 너희가 돈만 보고 달려들까봐. 준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복지관 사람들이 노인네들 꼬셔서 돈 뜯어내는 것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한 거야. 스스로 결정했다고요? 아버지, 요즘 판단력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그 말에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준호야, 내가 너한테 재산 나눠줄 때는 판단력이 멀쩡했고 남 도우려고 하니까 판단력이 떨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솔직히 말해라. 너희 돈이 될 건데 아까운 거지?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빠가 걱정돼서. 걱정? 내가 뭘 걱정한다는 거냐? 몇 달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걱정이라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한테 아파트 줬지. 예금도 나눠줬지. 그때 너희는 고맙다고 효도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그 뒤로 뭐 했니? 아버지, 명절에도 안 왔지.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지. 내가 먼저 전화하면 귀찮아했지. 내가 찾아가니까 주실 것도 없으시잖아요 라고 했지.
수진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원했던 건 아버지가 아니었어. 아버지의 돈이었지. 이제야 알겠더라. 아버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지금도 그렇고. 내가 기부한다니까 그제야 찾아왔잖아.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말 없네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겁니다. 아버지 정신 상태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15억을 그냥 넘겨줄 순 없어요. 그래 해봐라. 법원 가든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 나는 이미 변호사 상담도 받았고 모든 서류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준비했어.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요? 그래 복지관 이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야. 너희가 나중에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미리 준비했지.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우리가 그렇게 나쁜 자식들이에요? 우리를 그렇게까지 믿지 못하세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수진아, 나를 믿지 못하는 건 너희야. 내가 스스로 결정한 일인데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하잖아. 그게 날 믿는 거니?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이미 했어. 너희한테 재산을 미리 줬던 게 후회야.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던 수진이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이러실 거예요? 수진아,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를 원망한 적이 없었어. 바쁘니까 연락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너희는 정말로 날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아빠, 가거라. 이제 서로 편하게 살자.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말들을 다 쏟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지혜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까 따님이 화내시는 거 봤어요. 응, 괜찮아. 오늘 아들이랑 딸이랑 다 만났어.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니, 오히려 후련해. 윤지혜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내일 복지관에 오시면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좋은 소식? 네. 어르신 기부금으로 도울 수 있는 어르신들 명단을 만들었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에요. 어르신의 도움으로 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내일 갈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속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전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윤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이리 오세요. 그녀는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분들이 어르신의 도움을 받을 분들이에요. 서류에는 5명의 독거노인 사진과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난방비가 없어 겨울을 추위했더는 78세 할머니,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한 81세 할아버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75세 할머니.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분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거지? 네, 어르신의 기부금으로 이분들이 6개월 동안은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어요. 6개월? 네, 그리고 어르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후원자 분들이 생겼대요. 그분들도 기부를 하시겠다고. 정말? 네. 어르신께서 시작하신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줬던 몇억 원은 그저 사라졌지만 이 900만 원은 진짜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부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작은 감사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매일 복지관에 나가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찾더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법무법인 부료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께 전달할 서류가 있습니다. 한 명이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한정치산 선고 청구서. 준호와 수진이가 저를 상대로 한정치산 선고를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서류 중간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저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15억 상당의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는 것. 15억을 기부한다는 것은 명백히 비정상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제 재산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르신 법원 출석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꼭 출석하셔야 합니다. 남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어르신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윤지혜가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윤지혜가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어르신 이사장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박영숙 이사장이 곧장 달려왔습니다. 서류를 본 이사장님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어르신 당장 변호사님께 연락드려야겠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지만 자녀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면 이사장님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의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한정치산 선고는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어르신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기부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법원이 한정치산 선고를 내리면 어르신의 모든 재산 처분이 금지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기부도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에서 어르신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정신과 진단도 받으셔야 하고요. 정신가요? 네. 어르신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정신병자 취급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얘기 좀 해요. 왜 왔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세요? 내 돈이 아까워서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걱정돼서예요. 걱정? 한정치산 선고를 청구하는 게 걱정이라고?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버지는 우울증에 빠져 계세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시면서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 사람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신 거예요. 15억을 기부하신다는 건 명백히 비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하겠어요. 내가 우울증이라고? 네,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쉽게 남한테 주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비정상이라고?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사세요. 우리 집에 방 하나 있어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너희 집에? 네, 아이들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같이 살면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그런 생각으로 날 집에 데려가려는 거니? 물론이죠. 아니야. 너는 내가 더 이상 재산을 쓰지 못하게 감시하려는 거지.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럼 한정치산 선고 청구는 왜 한 거냐? 그게 자식이 아버지한테 할 짓이냐?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나가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당장 나가.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길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수진아, 너도 오빠랑 같은 생각이냐? 전화 너머로 수진이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아빠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다고.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게 아빠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평생 모은 돈을 남한테 주는 게 어디 정상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야. 내 돈을 내가 어디에 쓰든 내 마음이라고. 아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아빠를 도와드릴게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너희가 날 도와? 웃기지 마라. 너희는 내 돈만 필요한 거잖아. 아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내가 비정상인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이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혹시 제가 우울증에 빠져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건 아닐까? 새벽 4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초췌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세상은 저를 비정상이라고 말하고 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짜 틀린 걸까? 법정 출석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정신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고 변호사와 여러 차례 만나 준비를 했습니다. 박영숙 이사장과 윤지혜도 저를 위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법정 출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윤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내일 힘내세요. 어르신은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지혜씨, 근데 말이야. 혹시 내가 어르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윤지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오늘 제가 어르신 기부금으로 도움받는 어르신들을 만나고 왔어요.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어르신 덕분에 보일러를 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계세요. 81세 박동수 할아버지는 병원 치료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분들이 어르신께 감사 편지를 쓰셨어요. 내일 법정에 가져갈게요. 감사 편지를? 어르신이 하신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와 박영숙 이사장, 윤지혜가 저와 함께였습니다. 법정 앞에는 준호와 수진이가 그들의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고 양측 변호사가 각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복지관 어르신들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응원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재판장님, 피청구인 김철수 씨는 최근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일부 재산을 분배한 뒤 숨겨두었던 15억 상당의 부동산까지 제3자에게 기부하려고 합니다.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15억은 일반인에게 평생 몰 수 없는 거액입니다. 이를 충동적으로 기부하려는 것은 명백히 판단력 저하를 보여줍니다. 배우자 사망 후 우울증과 고독감에 빠져 복지관 관계자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명백히 판단 능력의 저하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청구인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울증도 치매도 없으며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해당 부동산을 30년 전 배우자와 함께 매입하여 보유해온 것으로 이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은 충분한 고민 끝에 내린 합리적 결정입니다. 이는 매우 신중하고 계획적인 재산 관리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 왜 재산을 기부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건물은 제 아내와 함께 30년 전에 산 것입니다.
당시에는 작은 건물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며 가치가 올랐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어렵던 시절을 잊지 말자라고. 자식들에게 이미 충분히 줬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으로 수억을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만큼은 아내가 말했던 대로 어렵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한 저의 의지입니다.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15억은 큰 돈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돈입니다. 제가 그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수십 명의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15억이라는 거액을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쓴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아니야.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돈을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는 게 왜 비정상이에요? 자식들한테 줄 때는 아무도 비정상이라고 안 했잖아요. 재판장님, 제 자식들은 제가 15억을 숨겼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돈을 숨긴 이유는 바로 오늘 같은 날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돈을 보고 달려들까봐, 제 뜻대로 쓰지 못할까봐, 그래서 숨긴 겁니다. 판사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청구인 김준호 씨, 아버님께서 이미 아파트와 예금을 물려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가치는 얼마입니까? 강남 아파트 시세가 12억, 예금이 1억 5천. 그럼 이미 13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으신 거네요. 그런데도 15억까지 요구하시는 겁니까?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0년을 일하며 모은 돈을 아들과 딸에게 미리 나눠줬습니다.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나눠주고 나니 자식들은 저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귀찮아했습니다. 이제 주실 것도 없으시잖아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원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돈이었다는 걸.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자고. 복지관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저보다 훨씬 어렵게 사십니다. 끼니를 거르시는 분,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신 분들. 제 작은 도움이 그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제 돈을 의미 있게 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데 남은 재산을 모두 기부하려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청구인은 월세 수익과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비상금도 남겨두었습니다. 이는 매우 합리적인 계획입니다. 판사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청구인 김준호 씨, 말씀해 보십시오.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아버지는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시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보호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하지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외로워할 때 옆에 있어줬어야 했어.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함께 가줬어야 했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호하고 싶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가 보호하고 싶은 건 내 돈이지 나 자신이 아니야. 아버지, 내가 원했던 건 단순했어. 가끔 전화 한 통, 가끔 얼굴 한 번 보는 거. 그게 전부였어. 하지만 너희는 그것조차 해주지 않았잖아.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 재산을 제 뜻대로 쓰고 싶습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자식들한테 줄 때는 아무도 말리지 않았는데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고 하니까 비정상이라고 합니까?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제 판단도 정확합니다. 다만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뿐입니다. 판사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청구인께서는 아버님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셨습니까?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는 찾아뵈었습니까?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수진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청구인 김수진 씨는 어떻습니까? 수진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지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복지관에서 김철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어르신은 매우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기부 결정도 충분한 고민 끝에 내리신 것입니다. 박영숙 이사장도 증언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법률 상담도 받으시고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의 행동입니까? 마지막으로 복지관 어르신 한 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78세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김철수 어르신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일러를 못 켜고 떨던 제게 어르신은 천사 같은 분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은 정신이 멀쩡하십니다. 오히려 다른 어느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제발 어르신의 뜻을 존중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피청구인 김철수 씨는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정상 판정을 받았으며 합리적인 계획하에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판단력 저하의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치산 선고 청구를 기각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제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어르신 이기셨어요.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셨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수진아. 두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원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돈이었구나. 이제야 확실히 알았다. 아버지, 이제 서로 편하게 살자. 너희는 너희 인생을, 나는 내 인생을.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수진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윤지혜와 박영숙 이사장 그리고 복지관 어르신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축하드려요. 이제 끝난 건가요? 네, 이제 어르신 뜻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 순간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이제 정말 끝난 것입니다. 법정 판결이 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가 건물은 15억 2천만 원에 매각되었고 그 돈은 전액 복지관에 기부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제 이름과 아내 이름을 함께 딴 김철수 영숙 독거노인 지원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기금 현판식이 있던 날 박영숙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금으로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30명 이상의 독거노인 분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과 고 이영숙 여사님의 뜻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바라던 대로 했어. 기부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그날 저는 제가 도운 어르신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몇 억을 자식들에게 줬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복지관에 나갑니다. 아침 9시에 도착해서 다른 어르신들과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건강체조나 노래교실에 참여합니다. 가끔은 윤지혜를 도와 다른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아빠, 저는 놀라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아빠 말씀 듣고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외로우셨는데 저는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귀찮아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냥 아빠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진이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손주들 사진이에요. 애들이 자꾸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혹시 아빠가 보고 싶으실까봐 가져왔어요.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초등학생이 된 손주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네. 지훈이는 이제 3학년이고 지은이는 1학년이에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 제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이번엔 진짜 딸로서,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아빠 딸로서.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움, 사랑. 수진아, 네, 아빠.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있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당연해요.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대신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이나 먹고, 손주들 얼굴이나 보고, 그렇게 조금씩. 아빠. 정말이요? 응. 하지만 수진아, 명심해라. 나는 이제 너희 눈치 보며 살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네, 아빠 알겠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오빠는 아직 많이 힘들어해요. 자책도 많이 하고. 아빠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어요. 그래. 준호가 준비되면 그때 만나자. 네, 아빠.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아빠 다음 주 일요일에 애들 데리고 와도 될까요?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 오너라. 수진이가 돌아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은 따뜻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조금씩은 괜찮아질 수 있을 거야. 다음 주 일요일 수진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이내 제 무릎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너희 보고 싶었단다. 손주의 작은 손을 잡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어른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복지관에서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에요. 아빠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요. 수진아, 나는 이제 알았어.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야. 네, 맞아요. 복지관 사람들이 나한테는 그런 존재야. 너희보다 더 나를 아끼고 걱정해줘. 수진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내 자식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고. 고마워요, 아빠.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복지관 앞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몇 달 뒤 준호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준호는 제대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고개 들어. 아버지, 나는 너를 용서해.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내가 나한테 한 일을. 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부담 갖지 말자.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고 밥 먹고. 그것만으로 충분해.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지관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74세가 되었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이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고 윤재와 박영숙 이사장도 함께 했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도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촛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로 맺어진 사람들도 있고 마음으로 맺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축하해주고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재산을 나눠주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던 절망, 기부를 결심하고 법정까지 갔던 싸움, 그리고 지금의 평온.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속으로 물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그게 답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정말로. 재산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자식들과는 거리가 생겼지만 더 넓은 세상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의 의미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는 것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복지관에 갈 것입니다. 어르신들과 식사를 하고 윤재와 이야기를 나누고 박영숙 이사장님과 차를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손주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행복합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로 인해 진짜 가족을 얻은 한 노인의 이야기.
당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 당신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